9월 지금 모의고사인데요. 자, 이 중에 16번부터 지금 30번까지 정리할 겁니다. 자, 먼저 기술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어디서 온 말? 자, 테크네라는 말에서 왔답니다. 자, 여기서 이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서 사물의 본질을 밝혀내는 정신활동을 자, 여기서 에피스테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생산해내는 실용적 활동을 이 테크네로 지금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제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엔 동의했지만, 자, 플라톤과 다르게 자, 정치와 법률이라는 이것은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자, 이것도 실제적 활동의 측면인 테크네에다 집어넣었답니다. 지금 이것도 기술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밑에 이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삶의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이유로 자, 기술을 어떻게 봤다? 여기서 이걸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는 플라톤, 이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이 고대 그리스 이때는 자, 결국 기술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자, 근대 초기로 넘어오면서 자, 마키아벨리, 베이컨, 데카르트 같은 이런 철학자 등에 의해서 강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6세기의 영국 철학자인 이 베이컨은 인쇄술이나 화학 발명 등의 기술이 정치적인 정복이나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더 이롭다고 이득이 된다고 주장을 하죠. 자, 또한 독일의 철학자인 피에테도 기술이 인간을 자연의 강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자, 기술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선호로 봤습니다. 착함으로 규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또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등장하게 합니다. 자, 20세기에 오면서 자, 기술을 다시 어떻게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또 바라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를 필두로 해서 기술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기술은 인간에게 어떠한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자,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로 파악했지만 그 기술은 자, 인간이 세계의 사물들과 교섭하는 창구로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바로 뭐로 보고 있다? 비중립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에 따르면 거대한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는 전파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자, 그 도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갖는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구와 세계와의 관계를 이걸 가지고 자, 여기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령 우리가 맨눈으로 관찰하는 경우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달을 관측하는 경우와 또는 특수 기능의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할 때 자, 각각의 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맨눈으로 봤을 때는 자, 시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천체 망원경을 통해 봤을 때는 자, 이때 이 지구는 어떤 위성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되고요. 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전파 망원경으로 본다면 자, 이것은 특정한 어떤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보물 창고로 지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은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주장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술은 더 이상 인간과 세계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어떻게 충분히 기술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다. 자,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16번에서는 결국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고대부터 그리고 다시 근대 그다음 뒷부분에 보시면 이것이 20세기까지 자,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해놨죠. 자, 이런 전개를 우리는 통시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중 한 입장이 바로 하이데거의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답 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자, 기억의 누구 입장에서도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자, 리을의 하이데거 입장에서도요. 자, 여기서 지금 기술이라는 것은 부정적이면서 어떤 거? 자, 어떤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봤으니까, 자, 이 면에서 결국 기술을 긍정으로 봤다, 부정으로 봤다? 예, 부정으로 봤다는 자, 공통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18번 A 내용과 가까운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A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이거 긍정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인간에게 종속되었던 기술이 이제는 인간을 어떻게 한다? 자, 지배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가겠습니다. 자, 윗글의 하이데거와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 있는 돈 아이디를 비교했을 때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여기 돈 아이디는 자, 기술이 나의 확장된 신체 일부로 체현되어 유사 자아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때 기술은 비중립적인 존재로 나와 공생적 관계를 맺어서 세계와 마주하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할 때 달 표면에 관한 특정한 시각 경험은 확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맨눈으로 달을 봤을 때의 경험은 축소가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 부분 기술로 인해 나와 세계의 관계는 일부 바뀌고 나의 존재론적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고 보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자, 적절치 않은 거니까요. 자, B와 다르게 A는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고 봤는데 자, 다른 점이 아니죠. 자, A도 그렇고 B도 마찬가지 둘 다 어떻게 이것이 뭐를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죠.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라고 했으니까 이건 공통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부분에 여기 달리 이 부분에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바로 자, 23번으로 가면 자, 전략적 공약에 대한 사회 파트 지문인데요. 자, 소도시에 위치한 마트는 대도시의 마트와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이상하죠? 지금 조그만 소도시니까 거기에 맞게 작게 가게를 운영하거나 마트를 운영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바로 뭐냐? 자,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 전략적 공약이라는 자, 경제학적 개념을 통해서 자, 이걸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전략적 공약이란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 최종적인 목적은 이익의 추구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전략적 공약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상대의 의사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변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할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어요. 자, 만약 이 소도시에다가 적당한 규모의 마트를 열게 되면 어떻게? 자, 여기서 상황이 어려울 때 매장을 철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이는 결국 반대로 경쟁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 새로운 마트를 세우게 하는, 진출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있는데 비슷한 거 여기다 옆에다 또 하나를 차려도 지금 손님들이 그쪽으로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소도시에 먼저 진출한 마트는 해당 지역의 시장성에 비해 과잉 투자로 비칠 만큼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곳에다가 경쟁적인 마트를 또 하나 세울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자, 밑으로 갑니다. 물론 소도시에 처음 진출한 대규모 마트의 단기적 이익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 자, 투자한 비용이 많겠죠.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지금 대규모로 크게 졌을 테니까 과잉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사가 진입을 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거네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적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갖춰야 되느냐?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가시성과 인식 가능성과 신뢰성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래요? 바로 신뢰성이네요, 신뢰성.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뢰성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크게 다시 몇 가지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후퇴할 길을 스스로 봉쇄하는 바로 배수진 전략을 쓴대요. 배수진이 뭔지 아시죠? 지금 어떻게 더 물러날 곳이 없게 뒤에 지금 물이 있어요. 그럼 더 밀려나면 결국 어떻게 물에 빠져 내가 죽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일례로 유명 미술가가 몇 장의 판화 작품만을 제작한 다음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판화의 원판을 부숴버려요. 그러면 이미 판화를 찍은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진짜가 없는 거죠. 진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거기 있는 기존에 찍어놓은 몇 장의 판화만 그거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으로써 이를 통해 그 원판으로 동일한 작품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을 것임을 사람들이 믿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계약 내용을 통해서 기업이 기존에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기업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 할인 혜택을 부여할 경우에 이때 동일한 계약을 맺은 기존 고객들한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 자, 이것을 미리 계약서상에 또 어떻게 해요? 넣어놨어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샀더라도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덜 받는 건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지 않겠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혜택을 나중에라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자,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계약 준수의 법적 의무를 지게 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와 경쟁사는 해당 기업이 계약 내용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업의 공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의 독립적 대상에게 위임을 해요. 그래서 번복 가능성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변경의 권한 자체를 그 당사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독립적 대상한테 이걸 맡겨버려요. 자, 그 예로서 밑에 보시면 자, 물가 유지를 공약을 한 정부가 있는데 오랫동안 지금 어떤 상태? 자, 여기서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 화폐 유통량을 확대해서 경기 부양하고 싶을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화폐 유통량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있는 거고, 자, 시중에 돈을 더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때 이것을 만약 막기 위해서 화폐 유통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누구한테 줘버려요? 자,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한테 이걸 줘버린단 말이야. 그럼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막 찍어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막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바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냈고, 자, 문제 갑니다. 자, 언급한 내용이 아닌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략적 공약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이런 내용은 여기 언급된 게 없었죠. 자, 답은 2번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1번에 A에 제시된 전략 공약에 대한 자,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이 전략적 공약은 왜 한다? 자, 결국 다른 경쟁 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예,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2번에 보시면 자, 대형 항공기 시장을 독점했던 A사가 초대형 항공기 A1의 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B 회사가 그동안 주력해왔던 중소형 항공기 사업을 접어버리고 500명 이상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기 B1을 개발하기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개발 단계에서 이미 여러 항공사와 60여 건의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어요.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 B사가 지금 공격적이네요. 결국 A사 입장에서는 초대형 항공기의 개발 계획을 포기를 하고 대신 중소 항공기 시장으로 방향을 터냈습니다. 왜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B사하고 경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대형 사업, 항공기 사업은 접어버리고요. 대신에 자, 중소형 항공기 시장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전략적 공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에 A사가 A1의 개발 포기를 한 것은 B사의 의사 결정권을 위임했다 그랬는데 B사가 결정을 해준 건가요? 결정은 누가 한 거야? A사가 스스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B사와 경쟁이 안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아예 대형 항공기 사업을 접어버리고 중소형 항공기로 지금 시장을 선회하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자, 이건 지금 위임을 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D자. 자,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여기 부여라는 단어일 텐데요. 이 부여라는 단어는 혜택을 부여하다는 거, 혜택을 준다는 뜻이지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24, 27번에 가겠습니다.
자, 조나단 스위프트의 그 걸리버 여행기라는 작품에 보면, 자, 여기 걸리버가 그 소인국과 거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자, 결국 소인국하고 이 걸리버에 비하면 소인국 사람은 12배 정도가 작고요. 그 다음에 거인국 사람들은 12배 정도가 더 크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 왜 이것은 불가능할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면적과 부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과 부피의 관계, 자, 이걸 보면 자, 각 변의 길이가 1m인 주사위의 표면적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1m 곱하기 1m 곱하기 6면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6제곱미터 이게 되는 거네요. 자, 이때 부피는 결국 어떻게 되고요? 자, 1의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 그 다음에 부피를 계산을 했는데, 자, 변의 길이를 만약에 2배로 늘렸어요. 자, 1m짜리 2m로 늘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표면적은 24제곱미터가 되고, 부피는 8세제곱미터로 커지게 됩니다. 자, 즉, 자, 파란색 부분, 길이가 L배 길어지면 표면적은 L의 제곱만큼, 부피는 L의 세제곱만큼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면적 부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법칙은 밀도가 일정하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만 바뀌는 경우라면 물체가 어떤 형태이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소인국 사람과 거인국 사람에게도 이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걸리버의 키와 몸무게를 각각 174, 160, 그 다음에 68kg으로 본다면 자, 소인국은 거기에 1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자, 14.5 또는 키는 한 21cm밖에 안 돼요. 21m 여기 맞나요? 거인의 키는 21m가 되요 소인국의 키는 14.5cm가 되는 거고. 자, 물체의 밀도가 일정하다면 무게는 아까 부피에 비례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소인은 걸리버의 자, 지금 12세제곱분의 1이니까 40g이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인은 지금 117톤이나 됩니다. 엄청난 거죠? 117톤이면.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 소인국도 그렇고 거인국 사람들도 결국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바로 A 이하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같은 항원 동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몸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산을 해야 돼요. 자, 이때 자, 여기서 세포 대사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부피에 비례를 하고 자, 또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외로 이 열을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몸의 표면적에 비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것을 면적 부피의 법칙을 적용하면 자, 소인국 사람들은 지금 걸리버에 비해 부피는 지금 12세제곱분의 1 정도, 표면적은 12제곱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는 에너지 생산량은 어떻게 되고요? 자, 이렇게 12세제곱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몸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 양은 얼마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12제곱분의 1밖에 안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뭐야? 몸속에 그 생산된 열은 많이 발산이 됐는데 이걸 밖으로 발산할 수가 없는 거죠.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보다 발산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진 소인국 사람은 자,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실제 결국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거인국도 마찬가지네요. 자, 어떤 분이요? 근육 여기서 동물은 근육에 힘으로 무게를 지탱하는데 자, 이때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세기는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하게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면적과 부피의 법칙에 따라 근육 단면적이 2의 제곱. 그 다음에 4배가 되어서 힘의 세기도 4배로 커지게 될 거예요. 자, 문제는 거인국 사람은 걸리버보다 12배 크기 때문에 다리의 힘이 세기는 자, 12제곱배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무게는 근데 어떻게 다리 여기는 무게는 12세제곱배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무게가 더 다리의 힘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몸의 무게가 더 훨씬 더 많이 체중이 늘어나 버린 거죠.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자, 무게가 다리로 버틸 수 있는 힘의 세기보다 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하중이 무거워지니까 체중이 무거워서 다 그냥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밑으로 가면 자, 크기는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기는 생명체의 생존 방식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만약 이 걸리버 여행기의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소인국, 거인국 사람들은 결코 걸리버와 같은 인간의 형태와 생존 방식을 지니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은 건데 여기는 지금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한 게 있다 없다? 자, 이건 보이지 않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오답이 됐고요. 자, 25번에서는 지금 자, 베르그만의 법칙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원 동물들은 같은 종일 경우에 추운 곳에 살수록 일반적으로 몸의 크기가 큽니다. 자, 저희가 추운 곳에 살면 그만큼 몸의 크기가 더 커진대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흰꼬리 사슴, 이것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흰꼬리 사슴보다 좀 등치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이 몸의 크기가 더 클까? 의문을 던졌어요. 자,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 항원 동물의 그 열 발산은 몸의 표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뭐가 하나 빠졌고, 아,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항원 동물들은 크기가 클수록 유리하구나.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왜? 그만큼 표면적이 커져야지 에너지를 더 많이 발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몸이 크기가 커질수록 생산되는 열 에너지에 대한 발산되는 열 에너지의 비율이 그만큼 어떻게 더 작아지니까. 자, 그럼으로써 자, 결국 에너지의 어떤 비율, 발산되는 이것을 등치가 커지게 되면 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대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에너지의 비율 자체가 자, 한 번에 많은 게 발산이 되고 비율로 따진다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 5번이 되겠네요. 자, 26번의 기억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이 적절한 걸 지금 하나 찾으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걸리버에 있는 거인국 사람들은 지금 몸무게가 이 모에 비해서 그 다리의 힘의 세기보다 더 훨씬 많이 늘어났으니까 자,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다리가 굵어야지만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체중을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있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27번에서 A 부분에서 이르다의 의미는 자, 어떠한 정도. 자,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정도 이르는 거. 그녀의 반지의 값이 많이 나가 보인다. 자, 여기서 많이 나간다는 의미는 자, 값이 자, 많은 정도를 차지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답 1번. 자, 마지막 28, 30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한옥의 공간은 자, 막히지 않고 순환을 한대요. 자,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길은 좁은 복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여러 가지고요. 때로는 그 길이 방길이 통하기도 하고 마당과 대청마를 건널 수도 있고요. 자, 막으면 방이 되지만 그 막음이라는 것이 콘크리트 벽처럼 앙담은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틀 수가 있어요. 문을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이렇게 미닫이 형태로 열면 이렇게 통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시면 바로 이 경우네요. 자, 지금 우리가 안방을 보시면요. 안방의 문이 어디에 있어요? 자, 이쪽에도 지금 대청마루가 통하는 문이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뭐야? 텐마루가 있네요. 텐마루 쪽으로 통하는 문도 있고, 그리고 안방 1에서 이렇게 통하는 문도 있고요. 그리고 저 뒤채 쪽에서 이렇게 통하는 문도 여기 따로 있네요. 지금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다양하게 여기 통하는 문. 자, 이걸 닫아 놓으면 이것은 막힌 공간이 되지만 이것들은 수시로 우리가 열 수 있게 돼 있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열고 닫을 수가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통합니다. 대청마루에서도 통하고 틈마루에서도 또는 안방 1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자, 다시 본문. 자, 방과 방 사이에 문이 난 경우도 제법 많아서 문을 트면 길이 나게 되고요. 이처럼 한옥은 사방으로 적당히 뚫려 있고 적당히 막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옥 공간이 순환한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고 하나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통자가 무슨 통자죠? 통할 통자, 관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은 완전 도형이라 해서 동서양 모두에서 최고의 상태로 간주했는데 한옥에서는 이를 공간에 적용해서 막힘없이 둥글둥글 도는 동성구조로 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이걸 동성구조라고 하죠. 자, 원의 통을 결합해서 원통한 공간으로 만들어 낸 경우는 한옥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통은 원처럼 둥글어 통한다는 이런 뜻이 되고요. 다시 말해 뒤돌아서는 일 없이 직각으로만 꺾다 보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된대요. 자, 맞나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지금 서랑방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통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돌기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때 원한 어떤 공간은 자연히 통하게 되어 있으니 한옥은 원이라는 것에서 기하학적 형상을 읽은 것이 아니라, 자, 통하는 바로 가능성을 읽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한옥의 원통 구성은 외파 증식의 방식을 사용한대요. 자, 동그라미 니은 보시나요? 자, 이걸 내파 분할이라고 했는데, 자, 그 서양식, 여러분들 아파트의 구조는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궈버리면 더 이상 통하지 않죠? 그리고 그 안에를 이렇게 분할을 해놨단 말이야. 이건 내파 분할 방식이 되는 거고, 자, 이 한옥은 반대로 외파 증식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한옥의 평면 구성을 보면 개별체에서부터 한 번 꺾인 기역자형이나 디귿자형, 미음자형, 자, 이런 에워싼 다음 한 번 더 뻗어나간 비읍자형 등 그 구성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처럼 씨앗이 발화를 하듯 싹을 틔우듯 하나의 기본 공간 단위가 밖으로 계속 늘어나는 형식의 구조, 분할을, 이걸 우리가 외파 증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윤곽을 먼저 정하고 안으로 잘라 들어가며 구성하는 이 서양의 내파 분할 구성과는 반대되는 한옥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 있네요. 이해되시죠? 아파트 단지 그냥 이렇게 성냥갑처럼 쫙 쌓아 올리고 그 안에를 칸막이를 나눈단 말이야 지금. 자, 다음다 이러한 한옥 공간에서는 여러 공간을 거쳐 가는 돌아가기와 그 다음에 최단거리로 질러가기가 모두 가능을 합니다. 자, 돌아가는 동선은 여러 개인데 이는 이동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느끼는 경험의 종류가 많게 되고요. 이것은 이동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이동하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 상태 등에 따라 여러 조건에 따라 동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한옥에는 급할 때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자, 지름길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옥은 공간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자, 한옥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안팎의 분별을 없애, 자, 어울림을 추구하려는 바로 한국인의 가치관들이 구현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28번 표제 부제이죠. 자, 제목과 부제목을 지금 정하래요. 자, 바로 한옥 공간의 의미를, 자, 안팎 분별을 없앤 원통의 공간, 이거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이걸 통해 보여줬고요. 자, 29번에서는 지금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여기에서, 자, 중문에서 안방으로 가기 위해서, 자, 중문에서 안방이니까 어디가 있어요? 자, 여기 중문은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안방은 이쪽에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 가기 위해 안채 대청에서 안방 2로 통해 가는 것이 질러가기다. 질러가기는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훅 가면 제일 빠른 거 아니에요? 이게 질러가기죠. 이렇게 가는 게 질러가기죠. 이걸 다른 쪽을 거쳐서 간다면 그것은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거니까 이건 질러가기가 될 수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예, 답 2번. 자, 30번에 가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기억은, 자, 기억, 외파 증식 방법이네요. 꺾임 방법에 따라 구성 방식이 다양하다. 맞나요?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자, 씨앗이 발하듯 하나의 공간 구조가 또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것이 밖으로 증식하면 분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바로 이 다양하게 이것을 우리가 증식하는 이런 분할의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독서 파트 지문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